기말고사를 위한 강의 두 번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어, 경제와 교육학, 그러니까 죄송해요. 경제학 상식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이제 하나씩 보죠. 여러분들 그 많은 그 부분들이었는데 좀 많이 줄였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 이제 이 부분들은 이러면 여러분들 그 퀴즈나 여러분들 팀 기반하면서 적용하는 그런 과제를 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지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 한번 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차이입니다. 과기야 기업이 어떻게 경제 주체 간에 상호작용하는지 에 관련된 게 미시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어, 교육 정도에 따라 갖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비용을 교육비를 지출하는가 이런 것들이 미시경제학이란다면 거시경제학은 인플레이션 실업 경제 성장과 같은 나라 경제 전반에 대한 부분인데 교육 정도별 실업률이나 고등교육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여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거시경제학이다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 뭐니 뭐니 해도 경제학에 있어서는 희소성과 효율성의 원칙이 있다. 희소성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무한 유한성, 그 다음에 효율성은 최소 비용, 최소 시간,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끌어내는 그런 원칙이다. 그런데 이제 규모의 경제가 뭐냐면요. 어떠한 생산을 한 데 있어서 그 투자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량 생산에서 하나 만든 비용은 예, 처음에는 하나, 둘 할 때는 비용이 이렇게 증가가 되지만 일정 시점쯤에서 어떠한 그 생산 단위가 대량이면 대량일수록 오히려 비용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조직이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걸 위한 비용은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 어, 한 단위가 올라가니까 어떤 그 생산자의 어떤 생산품이 하나, 둘, 10개일 때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지만 뭐 1000개, 2000개 만들 때부터는 이제 그 굉장히 비용이 절감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에 의해 갖고 비용을 절감시켜서 하고자 하는 규모의 경제. 이전엔 지금 그게 규모의 경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효율성과 효율성은 뭐예요? 한 사회가 최소의 자원, 희소성에 있는, 어, 희소 자원을 활용해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게 효율성이라면, 형평성은 경제 발전의 혜택의 사회 구성원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속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경제 파이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게 효율성이고, 형평성은 경제적인 파이를 어떻게 하면 균등하게 나눌까를 생각하는 게 형평성이다.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차이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굉장히 상충관계에 있다. 효율성을 추가하면 형평성의 부분들이 떨어지고 형평성을 추가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어떤 상충관계에 있다. 자, 성장을 강조하는 사람은 효율성을 강조하겠죠. 경제 성장이 있어야 어떻게 많은 소득 이렇게 부가 축적이 되고 또 이윤이 창출이 되어야 어, 분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득이나 어떤 임금으로서 나눠줘야 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장을 강조하는 경제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혜택을 보다 평등하게 분배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사람들이 덜 일해. 왜냐면 어차피 돈을 벌어봐야 이걸 뭐 세금을 내든지 그렇게 하니까 덜 일해. 적당히 일하고 그냥 벌만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어, 이윤이 창출돼야 많은 사람에게 임금을 많이 주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소득은 줄어나가고 오히려 불평등이 더 지속화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어떤 효율의 측면 앞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요 파일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제 성장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기업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투자를 하게 되니까 이윤을 많이 상출하면 어때?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저소득층에 어떤 소득이 이전되고 분배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의 어떤 지금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삶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트리클 다운 이펙트, 낙수 효과다. 그래서 성장에 있어서는 낙수 효과를 많이 강조한다. 이런 측면들을 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 분배 평등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주는 거예요.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자면 참여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 불안이 야기되고 또 갈등이 고조되니까 오히려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 굉장히 저해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 불평등을 갖는 사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어, 어, 측면을 지원을 해주면 사회 불안도 야기되지 않고 어, 그 오히려 사회에 있어서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급적이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재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보세요. 경제 발전의 초기에는 어느 정도 불평등이 용인이 돼. 잘 살아야 되잖아. 뭔가 이렇게 어,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냐. 그럴 때는 좀 용인을 해. 그러다가 어느 정도 발전이 지속되면 소득 불평이나 삶의 질의 어떤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지니까 이게 사회 불안이 조성되고 오히려 이것들에 있어서 사회 갈등이 일어나고 오히려 노사분규가 많고 뭐 임금 협상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어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국내에서는 너무나 임금도 고임금이니까 싼 그런 외국으로 나가버리죠. 그러면 어때? 일자리가 사라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더 실업도 나타나고 하니까 오히려 경제 성장이 더 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터널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낙수 효과, 터널 효과. 그래서 성장을 강조한 사람은 낙수 효과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형평성을 강조한 사람들은 터널 효과를 최소화시키자라는 측면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회비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한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5천만 원. 지금 이 경우는 5천만 원이죠. 이것처럼 이 기회비용을 얘기했는데 폴 세무얼슨이 바로 경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공짜 점심 없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몰 비용의 함정. 이미 한번 지출해 보면 해소할 수가 없어. 이미 뭐 투자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떤 상품을 구매를 했는데 어떠한 뭐 원자재를 구입하든지 이미 뭐 어떤 점포를 구입했는데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사태가 벌어져 버렸어. 그랬더니 뭐냐면 일단은 뭐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이동을 못하니 판매도 떨어지고 막 그래. 그럼 어떻게? 과감하게 빨리 그 뭐 지금 1,000만 원 투자했는데 회수할 돈이 한 6, 뭐 70%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얼른 300만 원 손해 보더라도 회수해갖고 다른 걸 하는 게 난데 아유 뭐 지나가면 낫겠지. 이게 투자했는데 아까우니까 막 그 뭐랄까 그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점 소득 매출은 없어. 또 뭐 비용은 더 증가돼. 그러다 보니 뭐야 원금까지 까먹어 버리는 이런 것들 갖다가 뭐냐면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 그래. 미래 이익보다는 손해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들인 비용과 노력 시간들이 아까웠고 사업을 포기 못해. 이거는 똑같아. 뭐 예를 들면 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처음에는 너무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는데 1년 지나고 2년이니까 정이 들었어. 그런데 이 사람을 놓치기가 아까우기도 해.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연애에 있어서 매몰 비용이 함정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자 이제 엥겔 법칙과 수법의 법칙을 얘기를 해보려 그런 거였어요. 가게에 있어서 굉장히 소비 주체인데 가계 소비의 어떤 법칙으로 엥겔 법칙과 수법의 법칙이 있는데 소득이 높아질수록 총 지출비에서 식료품 비중이 낮아진다는 게 엥겔 법칙이야.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질수록 하면 뭐 다른 문화비 뭐 이런 것들 쓰니까 식료품 비중이 낮아지는 게 엥겔 법칙이야. 그래서 엥겔 법칙에서 식료품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는 뭐냐면 가계에 지금 어떤 거예요? 소득이 점점점 낮아진다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수법의 법칙은 소득이 적을수록 총지출의 주거비용의 비중, 그러니까 주거비용 먹고 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엥겔 법칙과 수법의 법칙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 이제 어떻게 가계 주체는 뭐야? 노동을 기업체나 어떤 뭐 공공기관에 노동의 대가를 주면 그걸 대가로 해갖고 임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가처분 소득이 있어. 개인 소득에서 모든 소득세든 공과금을 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연금을 들어가고 세금을 다 뺀 자유롭게 이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국민경제에서 소득 분배의 평등한 정도를 측정할 때 가처분 소득을 해요. 그다음에 이전 소득은 뭐냐면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돈을 얘기해.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화폐 수입이고 이거는 실업수당이나 뭐 급식비나 어떤 뭐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계명대학교에서 그 저희 같은 교직원들은 동사무용원 가면 50% 감면이거든요. 이 50% 감면이 이전소득이라 그래요. 됐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은 뭐 하느냐? 생산의 주체다, 분배 주체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까 전에도 분배와 재분배라는 용어를 썼는데 분배는 어떤 거야? 기업이 생산을 기여한 노동의 대가로 가계 혹은 노동자에게 임금이나 배당을 주는 것을 분배라고 한다면 재분배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다시 뭐야? 그 가게에게 주는 걸 갖다가 재분배라 그래. 아셨죠? 사회 부조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복지 형태로 제공되는 거, 기초연금, 또 뭐 실업수당, 또 이런 것들이 다 재분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은 하는 게 뭐예요? 생산의 주체라 했는데 생산 요소가 뭐냐? 3요소. 전통적인 자본, 노동, 토지라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현대에서는 뭐냐면 기업가 정신과 지식 정보가 생산의 요소가 포함되니까 정보. 그래서 이런 생산 요소. 그러니까 요즘에 지식 정보 사회는 뭐예요? 지식과 정보를 통해 갖고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해 갖고 부를 측정하는 이런 게 지식 정보 사회라고 이미 말씀드렸었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생산 요소가 하나의 기업가 정신과 정보가 포함이 될 수 있다. 생산 수단은 어떤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생산을 요소를 요소들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도구. 예를 들면 지식정보사에서는 도구가 뭐예요? 컴퓨터죠. 태블릿 PC죠. 인터넷 네트워크죠. 이런 것들이 다 생산 수단이다. 어?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웃소싱은 생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3자에게 용역을 맡기고 위탁해 갖고 오히려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요즘 들어 계약직들이 많아지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학교에 따지면 이전에는 직원들이 다 청소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청소업체에 위탁을 주죠. 그러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 뭐냐 지금 청소하시는 우리 아주머니들 이 부분들
어떤 대학에서 우리 어떤 대학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총수하시는 분들도 하나의 직원 대우를 해주고 무기계약을 해줘서 소속감을 갖게 하고 노동의 안정성을 주는데 대부분이 아웃소싱을 초래하면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이제 뭐 가끔 들으셨잖아요. 뭐 아웃소싱의 그 뭐냐 직원들이 어떤 산업재해를 당해서 어, 뭐, 했, 어, 돌아가셨다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위탁 관리의 책임이 누가 있느냐, 어, 파견되어 데 있느냐, 아니면 파견한 곳에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응? 서산에 있는 뭐 화력발전소니, 뭐 또 지하철에 그 스크린스에 끼어가지고 죽은 우리 노동자,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아웃소싱에 의한 지금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정부는 뭐 하냐? 가계 주체로서 지금 경제 주체로서 가계, 기업, 그다음에 정부를 얘기하고 있는데 공공재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큰 정부가 있고 작은 정부가 있는데 큰 정부는 뭐야? 국가가 여러 가지의 방면에 있어서 국가가 계획하고 개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작은 정부는 가급적이면 정부가 개입해갖고 경제의 효율성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정부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가급적이면 정부가 경제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관여를 최소한에만 한다. 야단 스미가 얘기했던 국방이나 치안이나 어떤 사회 자본, 간접 자본 정도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시장 논리에 맡긴다. 그랬을 때 국가의 어떤 개입이 최소화하고 또 국가가 관여하는 그런 사업들이 최소화해야 하는 이것들을 갖다 작은 정부라 그래. 그런데 봐봐요. 큰 정부, 작은 정부. 제가 말씀드렸어요. 큰 정부일수록 뭐야? 국가의 개입이 강해지고 국가가 여러 가지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효용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면 재분배를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뭐야? 큰 정부일수록 세금을 많이 걷어. 세금을 많이 걷어서 다른 사람에게 재배분을 하자는 주의가 진보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정부는 뭐야? 가급적이면 시장의 논리에 맡기고 효율을 추구하고 어떤 성장을 추구하고 어떤 분배를 낙수 효과를 많이 강조를 해요. 작은 정부일수록 보수 정부가 강합니다. 이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것들이 다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하려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뭐 보수도 아니든 가급적이면 사회적인 효용을 극대화시키면서도 경제적인 효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강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화의 종류예요. 경제재. 보통 우리가 유용성과 희소성 있는 재화를 경제재라고 해요. 자유재는 유용하지만 희소하지 않는 거. 햇빛이나 공구를 자유재라 그래. 아무나 쓸 수 있어.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대체재와 보완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자, 유용성이 비슷해갖고 대체해 줄 수 있어. 소고기와 돼지고기, 석유와 천연가스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보완재는 뭐냐면 서로 보완 관계가 있어. 한 재화가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수요의 덩달아 증가하는 거야. 자동차가 많아지고 수요가 높아지면 휘발유도 동일하게 수요가 높아져. 그죠? 이것처럼 여러분들 학교 교육에서 대체제와 보완제 사례를 여러분들 찾을 수 있겠어요? 아마 퀴즈에서 나왔을 텐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서 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체제와 보완제의 교육적인 적용 여러분들 사례를 찾을 수 있겠냐? 제가 여러분들 그 퀴즈나 이런 내용들은 다 공유를 할 테니 여러분들 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펜제 고무신이나 연탄은 가격을 내려도 이제 수요가 줄어들어 오히려. 그죠? 누가 고무신 신어요? 누가 연탄 떼요? 위풍제 가격은 오르는데 수요는 줄지 않고 오히려 수요는 늘어나. 명품 가방이나 고급 자동차들 위풍제라 그래. 정상제는 뭐야?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도 늘어나. 열등제는 소득이 늘어나면 오히려 감소하는 제.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알아주셔야 돼요. 이제 이미 뭐 동영상도 제시해놓고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밴드건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의사결정이야. 편승 효과라 그래. 아우 강남 대지엄마
이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 서울대에 보내려면 말이야. 이렇게. 스노우비 효과는 뭐예요? 속물 효과라 그래. 다른 사람의 소비와 반대되는 소비로 자신의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스노우비 효과. 배블론 효과는 사회적인 주의를 과시하기 위한 욕구 때문에 상품의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늘어나. 뭐 명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과시 효과. 아, 뭐 이렇게 전시 효과라고 하죠. 뭐 어떤 내 수준보다 좋은 차를 사야 돼. 좋은 차를 사면 내가 내 주의를 과시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 이미 퀴즈에 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례를 잘 찾아서 이미 그 저희가 EBS 뭐 지식 뭐 채널이니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버블 현상이에요. 자, 실체로서 겉으로 부풀어 올라. 요즘에 주식시장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경제의 지표가 없지만 굉장히 나중에 엄청나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어떤 그 전매권을 사는 그러니까 뭐 분양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이 뭐 강남에 어떠한 그 새로운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강남에 있으니까 굉장히 땅이 오를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굉장히 그 이게 가격만 부풀어 올라. 뭐 이런 것들을 버블 현상이나 풍선 효과는 한쪽에 규제를 하면 또 그것들이 어, 다른 쪽에 옮겨가는 거야. 예를 들면은 강남에 집값 잡으려고 강남을 규제했더니 강북에 뭐 마포나 이런 데가 오히려 집값이 이렇게 부풀 이렇게 떼버리는 또 서울이 문제가 생기니까 뭐 김포나 이런 데 지금 막 집값이 동달아 상승해 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갖다가 풍선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쪽에 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수요 공급의 법칙.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들어오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늘어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가격은 재화야 용역의 어떤 합해 단위인데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균형을 이뤄가는 이런 부분들인데 등록금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적용이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격 탄력성은 뭐예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했어요. 사치품의 수요 가격 탄력성은 크죠?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필수품은 가격 탄력성이 낮습니다. 가격이 오르든 말든 수요는 유지가 되니까. 대체재가 있는 상품은 가격이 크고 없는 상품은 가격이 작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탄력성. 그래서 이거는 가격 변화율, 공급 변화율에서 농산물이나 철, 석유, 원자재는 공급 탄력성이 작아요. 뭐 예를 들면 석유, 뭐 휘발유 값이 뭐 100원, 200원 오르더라도 다른 걸 대체하지 않잖아요. 근데 작으면 굴리잖아요. 그러나 공산품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건조세탁기가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이면 안 사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걸 대체제를 찾는 거 이런 거고요. 효용. 인간의 욕망에 있어서 만족시키는 능력을 갖다가 효용이라는데 한계 효용이 있어. 한 단위를 구입했을 때 늘어나는 효율의 증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계 효용 균등이 뭐 한 재화가 얻어지면 효용이 한계 효용이 이렇게 같아야 하는데 대부분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발려. 소비를 하나씩 이렇게 늘어갈 때 효용이 줄어들어. 예를 들면 찐빵을 하나씩 난 배고파가 한 번 먹을 때 굉장히 맛있었어. 근데 두 개, 세 개, 네 개 들어가면 점점 만족도가 떨어지죠. 이걸 갖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 차별화. 똑같은 재화인데도 가격을 차별한 게 있죠. 예를 들면 극장 같은 데 보면 조조 혹은 뭐 주중에 영화 비용하고 주말에 영화 비용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격 차별화다. 그 다음에 가격 통제는 최고 가격, 최저 가격으로 규제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또 어떻게 보면 독점 기업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막으려고 하는 것. 지금 그 등록금이 제일 많은 데가 연세대가 9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등록금 자유화 버리면 천정부지로 등록금이 뛰면 여러분들 대학에 지나가서 얼마나 많은 경제 부담이 되겠어요? 부모님들의. 그러니까 뭐예요? 최고 가격제를 주죠. 최소한 이 정도 5%만 올려라.
그런데 이제 뭐 농부 같은 경우 봐보세요. 열심히 벼를 졌는데 뭐 흉년이든 풍작이든지 간에 뭐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도 그 농부들의 삶을 유지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최소한 뭐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이만큼은 지불해라라는 게 최저가격제예요. 이제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은 여러분들 고려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하는데 최저가격 지금 임금제를 도입해줘. 최소한 뭐 9,000원, 만 원을 줘야 된다. 그 이하를 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최저가격제고 최고가격제는 뭐 이자는 10%만 받아라. 아니면 뭐 등록금은 5%밖에 안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9월 1일부터 내년 다음에 8월 1일까지 했는데 최저 수준을 보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1,000원, 2,000원 올림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기업체에서는 그만큼의 임금을 줘야 되니까 이윤이 줄어들죠. 그러면 이윤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그 비용이 투자 비용이 적어지니 어떻게 해요? 음,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비교 우위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비교 우위. 자, 봐봐요. 비교 우위는 이제 절대 우위는 그냥 A와 B를 고려했을 때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서 뭐 B가 시간이나 노동이나 뭐 생산비가 적게 들여서 뭐, 뭐 많은 생산품을 했다. 뭐 예를 들면 뭐 어, 3시간 몇 시간을 들여든 얘가 학업 성적이 높다 그럼 절대 우위가 있다고 하지만 이제 비교 우위는 봐보세요. 이제 2시간 공부했는데 80점 맞은 애하고 4시간 공부했는데 80점 난 애요. 누가 지금 효율적으로 공부했어요? 비교 우위는 누가 높다고 봐요? 바로 2시간 공부했는데 80점 맞는 애죠. 이것처럼 같은 상품의 적은 기회비용이에요. 예? 예, 기회비용이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그 같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비교 우위다. 두 사람의 능력을 비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은 양의 산출물을 더 적은 양의 생산 요소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사람 절대 우위가 있다 하죠. 같은 양의 산출물을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사람은 비교 우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시장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장소를 얘기해요. 뭐 도매 시장이나 증권 거래소나 이런 것들을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독점적 경제 시장 이미 우리 저기 생각을 해봤어요. 어, 그래서 독점적 경제 시장, 과점 시장, 독점 시장. 그래서 2개 이상의 소수기업이 담당하는 이런 걸 과점 시장이라고 독점 시장은 50% 이상의 점유율이 되면 독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독점적 경제 시장은 시장 범위가 적은데 특정 소비 집단의 독점 효과를 내. 어떤 미용실 같은 데는 고객 단골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독점적 경제 시장인데 어떤 교육 분야에서의 시장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독점이라 생각해요? 과점이라 생각해요? 독점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장의 실패. 시장은 아담 스미스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주체 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용을 하고 이렇게 시장은 원만하게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관점뿐만 아니라 시장의 어떤 주체들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지만 결국은 각자의 이득을 이렇게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서로 간에 그 어떤 비교에 있는 부분들을 더 주되게 하다 보면 결국은 사회적인 효용이나 사회적인 어떤 모든 사람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 경쟁적 시장이 되지 않고 독점이 나타나거나 외부 효과가 나타나거나 이러한 측면들이 나타남으로써 이제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어떤 수요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시장이 실패야. 그럼 어떻게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또 불경기나 굉장히 어려운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이러한 재해나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수요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조정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국가가 개입해서 어떤 공공사업을 펼치거나 아니면 어떤 일정한 지금 양적 완화라 하죠. 상당히 그 뭐냐 돈을 막 풀어서 어떻게 시장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시장의 실패에 을 대처하는 방법들인데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얘기했어요. 외부 효과. 경제 주체가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경제적인 이득이나 피해를 이렇게 입히는 것들 갖다가 외부 효과인데 외부 경제와 불경제. 외부 경제는 3자에게 이득을 주는 거. 그다음에 외부 불경제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예요. 골프장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농약이 과다 사용해갖고 외부 불경제가 생겨요. 지역에 있어서 농약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지역에 공장이 생겼다면 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떤 고용이 창출되는데 어, 환경 오염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경제와 불경제에서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을 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역에 명문고등학교가 들어왔어. 그러면 외부 경제와 불경제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부메랑 효과야. 어떠한 경제 원조나 투자를 우리나라에서 했다가 뭐 노동에 있어서의 어떤 임금이 너무 인상하니까 이거를 베트남으로 가져갔어요. 그랬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여기에 소득도 줄어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베트남에 가서 싼 노동법에 의해서 저렴한 그런 상품을 가지고 기업은 증대하려고 역수출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고임금에 의해서 생산한 그런 기업체들을 만드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잖아요. 그럼 적은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이 낮은 걸 사겠어요? 그렇지 않은 걸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부메랑 거는 생태계 파괴나 환경 오염으로 인해 갖고 지금 뭐요 엘니뇨 뭐 여러 가지 현상이 갖고 지금 뭐 기상 재해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부메랑 효과다. 그다음에 음, 공공재. 공공재는 잘 여러분들 해야 돼요. 우리 교육의 재화나 서비스는 대부분 공공재 성격이 강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공재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배제성이 없고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공공재라 하는데 재화 구분 기준은 배제성과 어떤 거? 경합성이 있다. 배제성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야. 경합성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다른 사람이 제한을 받았어.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있다 없다를 따져가지고 사적재와 클럽재, 공유자원, 공공재 이 부분들이 있는데 요 공공재는 요 없다 없다에 포함되는 셀인데 여러분들 그래도 재화의 성격에 있어서 공공재 성격에서 사적재와 클럽재, 공유자원, 공공재 요거를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 네, 자 보세요. 자, 사적 제한은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어. 아이스크림에는 돈을 지불해야 돼. 돈 지불 안 하면 아이스크림 절대 줄 수가 없어. 클럽제는 어떻게? 경합성은 없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어디 클럽에 가입했어. 그러면 회원이야. 그러면 회원의 혜택은 다 주는데 어떻게 해요? 회원이 가입됐다면 그 혜택을 줄 수가 없어. 예를 들면 뭐 코스트코 같은 거. 그런 카드가 있어야 카드가 있으면 아주 저렴하게 아주 대량의 물건을 하면 아주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해도 코스트코에 그런 클럽이 회원이 아니면 구입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공유자원 경합성은 있어. 뭐 바다의 고기 같은데 누구나 그러나 잡을 수는 있어. 배제할 수는 없어. 그다음에 공공재 배제성도 경합성 국방이나 일반 우리 국도 같은 경우는 공공재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임승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속도로 다니지 않고 공공재 일반 도로를 막 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회 간접 자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잖아요. 그런데
세금은 내지 않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무임승차라 그래. 자, 그 다음에 공유지의 비극.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들을 함부로 이용하기 때문에 공유자원이 금방 고갈돼. 바다의 고기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쓰다 보니 환경 오염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뭐 이런 부분들. 씨가 마르잖아요. 어떤 고기나 어떤 것들. 그게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고요. 도덕적 해이. 불안전하게 감시받는 사람. 예를 들면 국민 세금 걷어갖고 막 정부에서 혹은 뭐 공공기관에서 뭐 공공사업을 펼치는데 내 돈 아니니까 막 투자해. 효율성 따지지 않고 자원의 어떤 배분에 있어서 어떤 효율적이고 낭비 요소를 줄이지 않고 그냥 돈이 내 돈 아니니까 막 집중해. 이것들 갖다가 도덕적 해이라고 해요. 핀비, 님비. 핀비는 제발 우리 지역에 와주세요. 뭐 유치하려고 하는 거. 좋은 시설들. 그다음 님비는 뭐야? 오지 마. 그 화장터 같은데 우리 혐오시에 오지 마. 이걸 님비 현상이라 그래. 자, 진위계수. 예, 이제 어떤 빈부나 어떤 불평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로 진위계수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소득의 분포의 불균등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인데 0일수록 진위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평등한 상태야. 그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된 거야. 됐죠?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 그 다음에 노렌스 국정은 여러분들 그 직선 나타나고 곡선의 크기 면적에 따라 가지고 불평등도를 나타낸다.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엥겔 지수 이미 말씀드렸어. 엥겔은 어? 저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 차지하는 높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경제 산식에 있어서 재정의 문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다. 재정의 부분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 어, 재정의 원칙이 있는데 이제 주로 재정의 부분에서는 국가가 세금을 걷어갖고 국가의 어떠한 그 재정을 확보하고 그래서 그거를 지출하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뭐냐면 앞으로 지출 계획이 있으니까 어떻게 소득을 해야 되겠 뭐냐 이만큼 소득을 버니까 앞으로 이렇게 지출하고 저축은 얼마 하겠다는 게 우리 일반적인 논리인데 국가는 양출 지입이야. 먼저 얼마큼의 지출을 한다는 걸 결정해 놓고 세금을 걷어. 이게 양출 재배 원칙이야. 그런데 이 재정에 있어서는 적자 재정이 있고 긴축 재정이 있어. 야,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교육의 격차가 벌어지니까 더 많은 부분에서 소외계층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경제 활성화를 해서 어떤 거 해줬어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했죠.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지불하는 게 적재재정이야, 긴축재정이야? 세출을 세입보다 많이 하잖아. 이게 적자재정이야. 다른 얘기를 하면 양적 완화라 그래. 돈을 많이 푸는 거. 그리고 긴축재정이 호황일 때는 어떻게 과외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어, 세출을 줄이고 세수를 감소를 예상해서 일부를 지금 뭐 이렇게 삭감을 해. 경비를 삭감하든지 뭐냐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긴축 재정이라는데 제가 설명하는 게 요 적자 재정을 설명하려고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요건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다음에 요 양출 재배 원칙은 조세 원칙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조세에는 직접세, 간접세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교육세는 주로 뭐가냐 담배세 하고요. 주세가 아니까 술, 담배 많이 해. 그러면 교육세 여러분들 많이 내니까. 자,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은 총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초과 수요. 그다음에 뭐 독점 기업에 의해 가지고 수요 공급이 없는데 어떤 높은 가격을 책정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은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그냥 디플레이션은 뭐야? 물가를 하락하는데 예,
통화량이 이렇게 적어지니까 물가가 막 하락하고 경제 침체가 되는 걸 디플레이션이라 그래.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야. 경제 침체에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이런 것들을 스태그플레이션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요. 자, 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의 국민이 일할 의사가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야. 그런데 취업자는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업자로 보내. 학생이나 주부 경우에는 원칙으로 제외돼. 그 다음에 수입을 목적으로 취업을 하면 경제활동이 돼. 여러분은 대학생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해. 주당 10시간, 15시간을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실업자에서 빠져. 경제활동 인구에 취업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의 취업률이 뭐 청년 실업률이 높았나 잘 뜯어봐야 돼. 진짜 뭐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진짜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주당 1시간 이상을 하는 사람까지 카운트했느냐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자,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요. 취업자,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자영업자, 그다음에 무보수지만 가족에서 경영한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 포함하면 취업자라고 포함이 돼요. 그러나 실업자는 주 4일, 최근 4주 동안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나 고용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해. 응? 네. 이제 부양비, 부양 연령 인구와 피부양 연령 인구의 비율인데 부양 인구는 15세 64세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 15세 미만의 유소년과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가 피부양인데 그거를 이렇게 계산식에 의해 갖고 하면 부양비가 나와.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초고령화 20% 이상의 인구들이 65세 이상이 전 인구의 20% 이상이 되면 이제 청년이나 저출산이 되면 뭐가 어떻게 돼? 여러분이 한참 일할 나이에 많은 전 국민들을 여러분이 세금 내서 부양을 해야 될 지금 상황이야. 자, GDP 한 나라에서 일정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얘기하는데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진 소득은 포함하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진 소득은 포함하지 않아. 자, 그냥 이 정도 알아두시고 환율. 여러분들 이제 환율은 이제 우리가 1달러를 우리 돈으로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의 가치를 얘기하죠. 그랬을 때 자국 통화 일정한 단위와 교환되는 외국 통화의 수량이 많아지면 자국 통화의 가치가 오른 거냐. 평가 절상했다 그래. 그런데 환율은 하락한 거야. 그렇죠? 환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달러에 1,000원이었다 그러면 10,000원이면 10달러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환율이 900원이야. 그러면 뭐가야? 뭐 11달러 정도를 우리가 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평가 절상됐다 그래. 적어도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고 왜냐면 평가 절하됐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어 1달러가 1,000원인데 1,200원이 됐어. 그러면 10,000원어치는 어떻게 돼? 그러면 뭐 한 9달러 정도 네? 8달러 정도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적어지지 이렇게 교환 단위가 그지? 이것들을 평가절하 환율 상승했다 얘기하게 됩니다. 자, 몇 가지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들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제시를 했었고, 그 내용들이 교육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퀴즈나 여러분들 지금, 팀 토론을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고, 어떤 개념들이 적용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들 이미 감 잡았을 거예요. 자, 기말 시험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제상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어, 또한 팀 활동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창업 기획을 할 텐데 여러분들 또 이것 때문에도 수고들 좀 해주시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다고 얘기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이미 활동한 걸 끝나고 지금 기말을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정말 대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토론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만 이렇게 제공해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 옆에 제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와 네 번째 뭐 그 기타
기말 시험의 어떤 강의들은 지금 다른 수업에서 지금 똑같이 지금 그 창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제시했으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꼭 제 방에 오셔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 어, 어떤 포인트가 뭐냐 정말 어려우면 오세요. 그러면 이게 뭐 몇 가지 지적을 해줄 테니까 기말 시험 보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